자, 어쨌든 2022년도 수능이 이제 치러진 지 얼마 안 됐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새롭게 공부하는 단계인데, 일단 여러분들 교재 첫 번째 페이지부터 열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영역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맨 앞에 컷 점프 보이죠? 등급 컷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 많이 겪어봐서 알잖아, 그지? 1등급 컷은 86점이었다, 84점이었다. 근데 84, 86이면 쉬운 시험이라고 말 못해, 그치? 보통 1컷의 보통 목표 시점이 한 92, 3 정도로 맞추려고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86컷에서는 어려운 난이도가 있었던 건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보면 화작은 1등급이 되려면 86점이 필요한 거고 엄면파 1등급이 되려면 84점이 필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혀? 그럼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게 엄면인 것도 맞지만 더 높은 표점을 얻기 위해서 똑같은 점수라면 뭐가 더 유리하다? 엄면가 더 유리한 사실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야. 그냥 무조건 엄매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그건 바보짓이지, 그치? 일단 엄매랑 화작이 뭔지는 알고 있지? 화작은 합법, 작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왔던 그 문제 패턴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매라고 하는 건 기존에 11번부터 15번에 있었던 문법 문제 플러스 매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들어온 거야. 이따 다음에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는 이런 쪽이에요. 일단은 엄매 쪽에서 엄널 쪽을 한번 개념을 몇 바퀴 돌려보고 나서 내가 이게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 다 맞을 수 있는 영역까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고민하지 말고 엄매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른 과목에 대한 비중도 좀 높이고 싶고 당장 내가 불리한 과목이 있고 혹은 뭐 실기한 친구도 마찬가지야. 이런 친구들은 굳이 엄매에서 언어에 매달리지 말고 화작을 다 맞고 딴 데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떤 학습 양이 필요한 건 언어 쪽인 게 사실인 거. 문법이잖아.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언어니까 유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은 그 길을 고르는 과정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쪽도 풀어보시고 저쪽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잖아. 내가 이거를 하면은 되겠구나. 근데 와 이거 손도 못 대겠는데 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버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2학기 때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교는 문법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뭐 그냥 순수하게 문학이나 독서만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뭐다? 언어가 확실히 유리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 선택한 상담을 보면 대부분 엄매 쪽인 것도 사실이긴 해요. 알아두시고요. 자, 선생님이랑 이제 뭘 또 살펴볼 거냐면 이따가 오답베스트텐이라고 돼 있죠. 선생님이 이따 문제 챕터별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떤 문제들이 오답베스트텐에 올라가는지 볼 텐데, 자 일단은 총괄적으로 먼저 얘기할 게 있는 게요. 오답베스트텐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일단 독서야. 베스트텐이면 총 10문제가 오답별 1부터 10위까지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한 8개 가량은 독서 영역이야. 자 그러면 우리 최상위권을 가르는 변별력이 있는 지점은 어느 지점에서 벌어진다? 당연히 독서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죠. 이해됐나? 그런데 역으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 최상위권 변별 지점에서 만약에 문학이나 혹은 화자, 여기 뒤에 나오는 매체 이런 영역들에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쪽도 뭐가 되는 거야? 문제는 다 맞고 나서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서 싸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겠지. 그런지 이해돼? 그래서 독서가 어려우니까 독서를 파야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일단 문학은 다 가져갈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양해야 된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초 나머지 영역들에서 점수를 확보하고 시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확보된 시간들을 가지고 독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접근법이 아마 제일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점이라고 되는데 이건 전체적인 어떤 표를 보면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번 모의고사 뭐라고 풀어왔던 학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어봤을 때이랑 지금 수능 문제 구성이랑 많이 다를 거야. 맨날 머리로는 들어왔지, 귀로는 들어왔죠. 수능의 형태가 바뀌었고 선택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실제로 정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자 페이지 넘겨가면서 따라오세요.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영역을 한번 볼까요? 그럼 보면 매담 선생님이 독서 이론이라고 써놨을 거야. 자, 요 영역 자체가 이번에 새로 나온 패턴이야. 참고로 기존의 수능 1번 문제는 뭐였다? 합법 문제였어. 그쵸? 항상 겪어봐서 알지? 다음 지문은 뭐 대화다. 혹은 뭐 라디오의 청취자와 사연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토론이다. 이런 얘기를 항상 주고 나서 시작하잖아. 그리고 1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진 않아.
보통 평가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수능 시험장 가는데 오늘 수능 시험 날이야. 제일 처음 보는 시험의 첫 번째 문제 지문이라고. 거기부터 엿을 먹으면 다들 면봉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상대적으로 할만하게 문제를 내시는 편인데 참고로 그 문제가 독서로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독서 요령이 1번 지문으로 왔다고 이해하시면 돼. 선생님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밑도 없이 그냥 일단 풀어보라고 했잖아. 그치? 할만하지 않던가? 선생님 저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잘 없었을 거야. 아무튼 첫 번째 챕터로 일단 독서 이론이 등장을 했고 참고로 이것도 올해 목표부터 새롭게 본격화된 지문의 양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전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어본 적 없었을 거야. 이런 지문. 오케이? 독서 이론이라는 지문이 나왔고 뭔가 시동을 거는 느낌의 문제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 기본적으로 요새 말하는 기본이라고 하는 건 독해 능력이죠. 빠르게 제한 시간 안에 빠르게 지문을 읽어서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것. 일치하는 여부, 일치역을 찾아내고 지문의 핵심 논지를 찾아서 이해해서 관계를 말이고요. 관련되는 내용과 연결 짓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첫 번째 독서 이론 등장.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인문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 가랑 나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 지문의 형태는 참고로 뭐라고 하느냐? 주제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뉴스타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지문을 풀 때, 독서 지문을 풀 때 하나의 어떤 단락, 뭐 하나의 문장, 하나의 글이죠. 하나의 글 안에서 단락이 한 4개, 5개 정도 되는 지문을 가지고 막 고민을 했을 거야. 근데 지금 이 지문은 아예 가와 나로 내용이 찢어져 있지. 이때 이 가와 나는 주제 통합이라고 하는 게 통합적 독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국어 교과서에서 아마 겪어본 적이 있을 거야. 하나의 주제가 있을 때 이 주제를 꼭 하나의 측면으로만 얘기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지. 하나의 주제가 있어. 이 대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이걸 인문적으로 살펴봤을 때와 뭐 물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과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지문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문의 경우에는 보통 찬반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관점에서의 고찰로 흘러가는 경향 또 하나 더 있긴 해. 뭐냐면 앞에서 가에서는 일반 이론을 말해주고 나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사례라든가 적용 예를 보여주는 지문으로 이루어지기도 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 나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가 어떤 하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미묘하게 좀 바뀌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주제 통합으로 선택이 될 텐데 꼭 주제 통합은 인문만 벌어지는 건 아니야. 뭐 주제 통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관점의 접근이라면 인문 과학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참고로 우리가 볼 지문은 좀 다른 얘기니까 이따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주제 통합과 독서 이론 두 가지 새로운 패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맨날 보았던 그 패턴이죠. 단독 지문이죠. 사회 지문 하나 그리고 또 기술 지문 하나인데 참고로 요새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지금 당장 너희들한테 필요한 영상은 솔직히 아니야.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긴 한데 사회나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연계, 그러니까 EBS 연계 비율이 조금 좀 유의미하게 좀 많이 바뀌는 게 특징이에요. 과거에는 연계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 단어만 한번 등장할 뿐이거든. 그래서 너무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힘 빼지 말라고 얘기했던 적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개념화뿐만 아니라 그 개념과 관련된 배경 지식까지 지문에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사회지문은 더 그랬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수능 끝나기 한 4주 전에 수능 시작하기 4주 전에 선생님이 애들이랑 수업했던 기억도 나요. 지문의 내용들을 이거 나올 것 같으니까 좀 한번 살펴볼까 하면서 몇 가지 지문을 골라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떡하니 나왔더라고요. 뭐 아무튼 간에 개념들이 좀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한 번씩 알아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독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독서 이론이 한 지문 나오고요. 그리고 한 3개 혹은 4개 정도의 영역별 지문이 선택돼. 우리 다 알고 있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이라고 하는 5개 영역이 있잖아. 그치? 이 5개 영역 중에서 또 3개, 4개가 나오는데 뭐 통합으로 하나 나오고 단독으로 2지문 나오고 이런 구성을 가진다 라고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가는 지문 나중을 보고요. 뒤쪽에 사회지문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브레턴 우주 체제라는 개념도 나와 있죠. 이따 풀어보고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마지막에는 기술 지문, 그 주차 영상 장치 꺼내고 이런 지문들도 있을 거예요. 체크하자 마세요. 자, 우리 계속 설명 이어갑니다.
자, 어쨌든 수능에서 독서는 이렇게 편성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그럼 그 뒤로 넘어가서 그럼 문학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나 다의 세 개의 지문이 묶여있는 게 14페이지에 보일 거야. 그렇지? 이육사의 초가, 그리고 김관식의 거사노, 그리고 이육의 담초라고 하는 지문이 실려있는 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지문을 보고 뭐라고 하나? 갈래복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갈래복합은 새로운 건 아니야. 항상 나오던 패턴이죠. 다만 이 갈래복합이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고전 산문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그리고 또 수필이라고 하는 5개의 영역 중에서 한 2개 정도가 섞여 들어가고 나머지가 단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패턴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성 자체가. 다만 요쪽 영역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언제나 그렇지만 문학의 문제들은 이 개념 싸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혹은 지문이라고 표현하면 모르겠구나. 선택지에 등장하는 어떤 용어들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어오는 친구들이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경향이 많이 벌어져. 정확하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애상적이 나왔어. 그러면 이 애상적인 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를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애상적인 거면 대충 슬픈 거겠지 하고 슬픈 거면 여기서 주인공도 슬프지 않을까? 하면서 정답을 찍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지문에서는 주인공이 슬프다고 한 적이 없어. 그냥 내 느낌에 주인공이 슬픈 것 같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낚여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개념 싸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근거 싸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핵심 중에 핵심이야. 아까 선생님 말씀 나온 김에 말씀 조금만 더 보태서 해드리자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푼다고 했잖아. 예전에 이런 질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예를 들어, 자, 주인공이 어머니를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인공을 보면서 너무 힘들겠구나, 안타깝다, 슬플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잖아. 근데 그 지문에서는 하지만 씩씩하게 잘하고 있는 중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풀면서 주인공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논하셔야 했는데 주인공이 뭐 슬픔의 감정에 빠져있다 이런 게 나오면 선생님 이 정도 상황이면 슬픈 거 맞잖아 하면서 찍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지문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 마음대로 지문을 넘겨짚지 말고 지문 속에서 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 요 지문 때문에 슬픈 거예요. 슬프다고 말했으니까 슬픈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거 좀 중요하다. 알겠죠? 그리고 개념은 우리가 1학년 내내 계속 공부해야 했던, 그치? 앞으로 2학년 내내도 계속 공부해야 할 그런 연습들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5페이지부터 뒤에 쭉쭉 넘겨가면서 보시면 그 밖에 나머지 패턴들은 선생님이 지문을 하나하나 풀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구나, 전체적인 구성은 이런 식이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28페이지까지 쭉 진행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 얘기를 빼먹었네. 지금 참고로 연계율이 지금 50% 정도로 얘기가 되죠.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면 51% 정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 EBS 연계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 전년도까지는 70% 정도 연계됐으니까 지문이 6개 나오면 한 4개 정도는 연계란 말이야. 그럼 6개 중에서 4개가 내가 아는 작품이라면 할만하잖아. 그래서 EBS 파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번에 50%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50%로 떨어졌으니까 EBS를 안 봐도 되는 걸까? 절대 아니지 그럼.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진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건드려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들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개념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오답 베스트 10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문학이야. 문학에서 점수를 확보하고 이 계단으로 선택해서 점수를 확보한 다음에 독서에서 싸움 들어간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영역을 볼 텐데, 선택은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A와 B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선택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지금 선생님이 제안한 건 뭐였다? 어쨌든 언어를 한번 쭉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게 할 만한 건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차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화작은 그러면 엄매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흘러갈 거야? 조금 더 골치 아프게 어렵게 흘러가는 건 뻔히 보이죠. 자명하죠. 문제의 구성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왔던 패턴 그대로야. 여러분들 왜 문제 풀면 항상 패턴처럼 느꼈을 거야. 1번부터 3번 한 세트 있고 4, 5, 6, 7 한 세트 있고 8, 9, 10 한 세트 있잖아. 그런 것들이 화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대화 상황을 주는 거, 그치? 그 대화를 파악하는 거고, 장문이라고 하는 건 글쓰기에서 그 쓰기의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녹아 들어가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글을 만들어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등장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었죠. 하지만 요즘 문제는 난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를 좀 집어넣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화작은
다양히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량을 많이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약간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기계처럼 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길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언어는 누가 말해도 개념 싸움이지 뭐. 특히 언어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언어 영역은 너희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동안 이렇게 수업을 해왔던 경험과 감에 비춰보자면 분명히 쉬워진 건 맞아. 그러니까 화작과 언어는 기본적으로 난이도 싸움이 확실히 있어. 기본적으로 갭이. 근데 언어를 끌어내리고 화작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 정도까지 맺혀지는 거 아니야. 그 갭이 여기서 2점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어쨌든 언어는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전년도보다 좀 더 쉬워졌다고 판단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생님 생각이고 너희들 생각은 좀 다르지. 언어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음음 그리고 단어형에서 품사라든가 합성어, 파생어 같은 문장, 단어의 구성 원리, 또 문장에서는 성분과 짜임, 그리고 문법의 요소들, 국어의 역사 이렇게 파트들이 한 5개 정도 되니까 그 파트별로 정확하게 필요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따따따딱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본 개념어 싸움만 제대로 해주면 상당수 많이 풀릴 거야. 원칙과 패턴 정확하게 있는 문제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더 많긴 하죠. 아무튼 그런 것 접근 잘 해주시고 매체는 이제 막 만들어지는 단원이긴 한데 일단 다 풀어볼 거니까 나중에도 뭐 SNS 혹은 뭐라고 할지 SNS나 뭐 신문 기사라든지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매체에서 그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대상이 무엇이었고 이 글의 기본적인 어떤 목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들인데 솔직히 현실적인 지점에서 말할게 선생님이 새롭게 뭔가 알려줘야 될 대상은 없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 중심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수능 문제가 이렇게 흘러왔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 달라진 점을 한번 쭉쭉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많이 보이는 게 이 독설 파트에서 이런 지점들이 달라진 점으로 딱 눈에 띄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습해볼 거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논의로 마무리를 해보자. 첫 번째 어떻게 준비할까 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너무 단편적으로 영역을 찢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지금은 영역별로 준비를 일단은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학이면 문학, 독서면 독서, 그리고 화작이면 화작, 선택 영역, 언매면 언매 각각의 영역에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약점이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단순하게 넌 뭐가 힘드니? 라고 물어보면 뭐 선생님 저는 그냥 독서가 잘 안 돼요. 선생님 저는 문법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어떤 게 막 보일 거냐면 내가 어떤 문제의 유형이 약한지 그 유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영역별 유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보기만 적용하면 막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 자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접근을 해가지고 일단 현재 자신의 약점을 뭐 하는 데 중심을 두자? 파악하는 데 중심을 두면 돼. 그럼 성적 오를 거야. 알겠지? 자신이 그동안 풀어왔던 패턴에 너무 매몰리지 말고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건가를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고 오케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서 자꾸 틀리고 있는지 그걸 아는 순간, 그걸 깨우치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점프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선생님이 따로 교재를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불맛이라든가 이런 교재들을 선생님이 만든 교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단계별로 한 번씩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렇다는 약점을 파악하자. 내가 어떤 질문을 힘들어하는지 파악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요즘 문제의 오답 만들어내는 방식. 요즘 문제 이거를 딱히 이거랑 이런 거만 있어라고 정리할 수는 없지. 하지만 요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정규 수업할 때 종종 말씀을 드리긴 했어. 맞는 말 사이에 틀린 단어나 구절을 자꾸 집어넣어. 오케이? 전반적으로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장을 빨리 볼 때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면서 앞과 뒤를 봐요. 앞과 뒤를 빨리 보면 오케이? 주어랑 손으로의 대칭 관계랑 대응 관계만 대충 보고 대충 맞는 말이겠거니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러다가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어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잘못 서술되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운 어휘를 자꾸 동원을 해서 그냥 편하게 풀어주면 될 텐데 자꾸 어휘를 써가지고 우리를 현혹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어휘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문학 어휘도 그렇지만 독서 같은 영역에서 특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통 문제를 선택지를 만들 때는 대치라는 방법을 많이 써요. 같은 말을 A를 B로 바꿔 넣는 거야. A가 B를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지문에 있으면 선택지에서는 B를 통해 형성된 이런 식으로 먼저 바꿔 놓는다는 얘기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어휘들에 대한 개념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클리닉 시간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죠. 우리 클리닉 이제 다시 1회부터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알아두시고 거기서 접근을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전반적인 설명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더 하나하나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 챕터 한 챕터씩 1번부터 3번, 4번부터 나머지 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세트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